네, 안녕하세요. 12월 18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카바니가 1월에 첼시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첼시의 사리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첼시는 그동안 카바니와 꾸준히 링크가 되어 왔습니다. 과연 첼시의 사리 감독은 이 파리 생제르맹의 스트라이커를 1월에 런던으로 상륙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고 있고, 카바니와 파리와의 계약은 2020년에 만료가 됩니다. 카바니도 이제 31살이라는 나이를 감안해 보았을 때 아마 이번 이적이 그에게 있어 큰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며, 파리의 스타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3경기에서 5골을 넣는 등 매우 인상적인 폼을 보여주고 있으나, 네이마르와 은바페가 끈끈한 파트너십을 형성한 이후부터 파리에서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나폴리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이 카바니에게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입 비용으로 4,500만 파운드, 640억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첼시가 이 거래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프랑스 풋볼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클럽이 4,500만 파운드 이상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메트로 언론에 따르면 사리는 현재 알바로 모라타와 올리비에 지루의 경기 운영 능력에 불만족스러워하고 있고, 카바니를 영입 1순위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카바니 역시 팀을 떠나는 것을 고려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겨울 이적 시장이나 시즌 후에 축구계에서는 큰 이적들이 연달아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카바니가 이 사리 감독 아래에서 또 축구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첼시로 올 거다. 첼시로의 이적에 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는 종종 있었는데, 이렇게 기사로 본 거는 전 처음이에요. 카바니 관해서. 카바니가 아마 이 기사 내용 중에 잘못된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챔스 얘기인가? 카바니가 실제로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10경기를 뛰어서 10골을 넣었어요. 네. 10경기 모두 선발이었고, 아마 제가 준비했던 그 뉴스 그대로 가져온 거는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리그양이 16경기를, 18경기를 총 했는데, 파리는 16경기밖에 안 했어요. 중간에 뭐 다른 거 컵대하고 막 못한 거 하다가 16경기밖에 치르지 못했고, 그래서 그 중에 10경기를 나와서 카바니 10골 넣었대요. 네. 경기당 한 골이죠. 네. 너무 잘하죠, 카바니. 리옹의 데파이는 최근 인터뷰에서 말하길, 자신이 무리뉴에게 맨유를 떠나기 전에 당신은 나중에 정상이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데파이는 무리뉴와의 작별 당시 반할과 함께 일하던 시절을 회고했는데, 그는 영국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저는 무리뉴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당신은 정상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했더니, 무리뉴가 그래 알았어, 진짜로 꼭 그러길 바라고, 내가 나중에 너를 다시 재영입할 수 있게 네가 잘 성공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말을 했다고 해요. 개무시한 거죠 뭐. 하지만 이제 데파이가 말하길, 저는 무리뉴와 결코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전 감독이었던 반할과도 관계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단지 그는 저와 서로 잘 맞지 않았던 것 같고, 일단 팀을 봤을 때도 저희는 그 당시 좋은 축구를 하지 못했고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마샬과 루크쇼 같이 젊은 재능들이 많았는데,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폭발시켜 주기에는 뭔가 팀 스타일이 좀 맞지 않았다. 나나 그 당시에 젊은 선수들에게는 뭔가 팀의 스타일을 더 극대화시켜줄 자유가 필요했는데, 맨유에서는 그게 부족했다라고, 네, 이 데파이가 회고를 했습니다. 데파이가 맨유 시절을 말하면은 사실 할 말이 없을 텐데, 솔직히 뭐 자유고 나발이고
무슨 자유야. 일단은 데파이가 너무 못했는데, 맨유에 있을 때. 아니, 아무도 지한테 몸을 불려오라고 말한 적도 없고, 뭐, 근육을 키우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냥 그대로 오면 되는데, 괜히 오버해가지고 지금 막, 그래도 있다니까요? 학원 좋은 데 다니면서 괜히 예습복습 오바 떨면서 하는 애도 있어. 응? 선생님이 시킬 것만 생각하고서는. 그래, 지가 망한 거지, 뭘. 펩은 최근 인종차별을 당한 스털링을 보며 잘 이겨내고 있는 그를 존경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펩이 말하길 스털링은 지난 시즌 동안 그에 관한 많은 루머들과 그가 당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으나 그것들을 매우 차분하게 스털링이 잘 견뎌냈다라고 말을 했고 그런 일을 견뎌낸다라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닌데 잘 견뎌낸 스털링이 존경스러우며 스털링을 라커룸 안에서도 스태프들과 선수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그건 스털링과 맨시티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펩이 스털링이 잘하고 있다. 물론 원정에 가서 인종차별 당하긴 했지만 그것을 티내지 않고 본인 스스로 잘 녹아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존경스럽다라고 이제 또 스털링에게 존경심 한번 또 보여주었죠. 이런 게 리스펙이지. 내 자기 입으로 막 리스펙 해달라고 리스펙 나 세 번 우승했으니까 나 리스펙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말한 것보다는 네, 이게 정말 리스펙이죠. 스페인 아스에서 보도하길 호날두의 첫 차가 매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호날두의 첫 번째 차가 매물로 나왔고 가격은 소유주가 호날두의 첫 차인 만큼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2000년식 아우디 S3 쿠페는 2000년식이면은 18년 전 차이에요. 아무튼 이 18년 전 차를 내놓으면서 이 차가 1만 유로 1,3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차주는 무려 2만 유로 2,600만 원이라는 두 배의 액수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이 차는 호날두가 스포팅 리스본에서 맨유로 이적했을 당시 중고로 심지어 중고야? 중고로 구입했던 차량이며 당시 호날두는 전도 유명한 10대 선수였고 천문학적인 가격의 차량보다는 덜 눈에 띄는 차량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호날두는 더 화려한 차들을 타게 되면서 이 차를 내놓게 되었다고 하네요. 예, 보시면 뭐 아우디 차 멋있죠. 제가 사실 뭐 차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지만 아우디는 이 차는 좀 덜하긴 한데 아우디가 차량 내부가 원래 검은색과 빨간색이 많이 조화가 잘 돼 있는 차거든요. 지금도 뭐 얼추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아우디를 처음 아우디 차가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요. 아우디 TT. 요즘도 TT 시리즈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 아우디 TT 봤을 때 되게 좀 되게 저 차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해본 적 있어요. 호날두의 강팬이라면은 뭐 살만하지. 차 그냥 세워놓고 보면서. 아무튼 호날두의 첫 차례요. 네. 호날두가 타다가 내놔야지 가치가 있는 거냐고? 모르지. 이 사람이 이 호날두에게 사고 난 뒤에 뭐 안 타고 관리를 잘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호날두 차라고 하니까. 아우디면 트랜스포터? 아, 그 로보트 그거 말고 그 제임스 스타뎀 나오는 거. 그거 맞죠. 그건 트랜스포머고 이건 트랜스포터. 재밌죠. 그거 막 애기 막 지키는 거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광, 광경이라니 이 양반아.
근데 이거 M 시리즈인가? 아, M은 BMW지? 미안합니다. 네. 뭐 붙어있길래. 아스날의 에메리 감독은 경기 후에 베예린이 부상에 관해서 말하길, 종아리 쪽에 부상이 있으며 아마도 몇 주간 베예린이 팀에서 이탈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팀 내 무스타피와 콜라시나츠 상태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며 일단은 베예린이 당분간은 팀에서 좀 이탈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이 제 발음이 으깨져가지고 원래 발음이 안 좋지만 으깨져서 의아하다면 술 먹었어요. 맥주 1리터. 네. 아니 오늘 챔피언스리그 추첨이 있었는데 긴장해서 마셨는데 훅 가네요. 네. 이 필라이트가 알코올을 많이 섞나봐. 싼 대신 야씨 힘들다 이거. 대충 오늘 좀 죄송합니다. 대충 좀 들으세요. 네. 씨, 졸려. 자고 싶다. 바로 자고 싶다. 클롭과 샤키리 교체 카드가 적중하며, 리버풀은 맨유를 3대1로 쳐바르며 선두를 지켰습니다. 클롭 감독이 꺼낸 세르단 샤키리의 카드가 대성공을 거둔 가운데 리버풀이 홈에서 맨유를 꺾고 선두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리버풀은 오늘 새벽에 안필드에서 열린 맨유와의 17라운드 3대1로 승리를 거두었고 이로써 리버풀은 6연승과 함께 맨시티를 끌어내리고 선두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맨유는 승점 추가에 실패하면서 4위 첼시와 승점 11점 차 6위 맨 6위. 네. 맨 6위. 맨유를 좋아하는 루시아님은 루시아 플러스 맨 6위 루육이. 네. 이 11점 차 6위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11점 차. 선두와 11점 차. 누구랑? 리버풀과 11점 차. 4경기 거의 4경기 해야지. 맨유를 왜? 놀리는 거 아닙니다! 사실이잖아요. 네. 저는 절대 사람들 놀리지 않아요. 제가 놀릴 수 있는 그런 깜냥이 아닙니다. 팩트 체크! 네. 사우스햄튼의 새 감독으로 임명된 랄프 하센히틀 감독이 에메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센히틀은 사우스햄튼이 승리한 이후 아스날의 에메리 감독과 악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센히틀은 아스날을 극적으로 3대2로 잡아내면서 환상적인 홈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고 경기 종료 직후 새로운 감독은 피치 위로 뛰어들어가서 선수들과 시즌 첫 홈경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하센히틀은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상대팀의 감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에미리와 악수를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고 에미리 감독에게 악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센히틀 감독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봤을 때 요시다가 어떤 주전을 정해진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요시다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일본이 수비수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냥 요시다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요시다한테 되게 참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요시다가 사우스햄튼에 왔어요. 원래 VVV 펜로에서 이제 이적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튼간에 요시다가 이 사우스햄튼에 와가지고 처음 왔을 때도 전 속으로 저 새끼 대충 있다가 쫓겨나겠지. 원래 이충성이 그런 식으로 있다가 쫓겨났거든요. 근데 이제 요시다는 감독이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주전과 준주전 사이를 본인이 견뎌냈고 그 견뎌낸 이후에 계속 그러니까 순탄하게 이제 좀 풀어가는 약간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대단한 거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시아 선수지만 유럽 선수들을 제치고 뭐 이렇게 중앙 수비나 특히나 뭐 가끔 엄청 가끔 사이드라도 뛰는데 팀이 없다라기보다는 선수가 없다라기보다는 없어도 쓰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이렇게 힘들 때 오히려 쓴다라는 게 그만큼 믿음이 간다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매일같이 말하지만 뭐 또 그래서 미안하긴 하지만 김민재 선수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이게 아시아 수비수가 그것도 중앙 수비수가 사실 아시아에서 풀백 수비수들은 성공한 사례가 꽤나 많아가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막 이것저것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앙 수비수 라인은 정말 몇 없어요. 이렇게 큰 리그에서 뛸 수 있는 아시아 수비수가 요시다가 참 나름 그 안에서 오랫동안 버텨주고 있는 거죠. 무리뉴 경질하지 마. 무리뉴 경질하지 마. 리버풀 팬들의 외침이 맨유에게는 패배보다 더한 굴욕으로 느껴졌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비난보다 더한 굴욕을 당했습니다. 맨유는 오늘 새벽에 안필드에서 열린 이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3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완패였고 전반 5분 피르미누의 헤더로 시작해서 시종일관 상대 공세에 시달려 왔습니다. 전반 33분 알리송의 실수로 나온 득점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렇다 할 득점도 따로 없었고 기록은 더욱더 처참했습니다. 이날 양팀 슈팅 숫자는 6대 36인데 6배가 넘는 슈팅을 당하고도 2점 차 밖에 되지 않은 패배를 당한 것에 위안을 맨유는 삼아야 될 것이며 맨유 팬들과 앙숙으로 유명한 리버풀 팬들은 무리뉴가 남기를 원했습니다. 이날 이제 이 리버풀 에코의 제임스 피어스 기자가 말하길 안필드에서 리버풀 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가사가 무리뉴 감독을 제발 경질하지 말라고 보내지 말라고 전하고 있는 가사가 있었고 네. 무리뉴가 비난 끝까지 추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좀 진짜 굴욕이죠 굴욕. 무리뉴에게 있어서는 진짜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은 굴욕일 수 있는 거지. 아 전북 자리 안 비었다니까. 거기 감독 있다니까 이제. 맨유 레전드 로이킨이 말하길 이젠 맨유가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놀랍지도 않으며 리버풀이 막판 공격을 성공했다면 더 많이 털렸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로이킨이 분노를 했습니다. 맨유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3대1로 패배를 당했으며 맨유 입장에서 처참한 졸전이었습니다. 맨유의 레전드이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7번이나 차지한 로이킨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 분노했는데 그는 같은 날 영국 언론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날 경기에 대해서 말했는데 뭐 물론 이 엄청난 압박이 느껴질 수 있는 경기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놀랍지도 않으며 막판에 리버풀의 공격이 더 성공했더라면 아마 점수차가 더 벌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현재 맨유에서는 네, 진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진짜 맨유에서 뛸 만한 선수가 일절 없다. 너무 실망스럽고 좀 절망스럽다. 정말 맨유 너무 못한다. 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취한다. 약간 눈을 감고 얘기하면은 막 그 뭔가 공중부양하고 있던 느낌이야.
어씨. 마약 아니에요. 맥주 먹었어요. 리버풀전에서 패한 무리뉴가 말하길, 그래, 우리 맨유가 이제 우승 불가능한 거 인정해. 오케이? 한데 그래도 우리 팀 탑6는 확실하고 일단은 맨유가 탑4에도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또 씹소리를 짓거렸죠. 무리뉴가 맨유가 이미 타이틀 경쟁에서 밀렸으면 신했지만 4위 첼시와 승점 11점 차인 상황에서 4위를 할 수 있다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또 했습니다. 무리뉴는 이제 맨유가 3대1로 리버풀에게 힘없이 패배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이 경기의 승리로 리버풀은 다시금 맨시티를 제끼고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맨유는 이제 본머스, 브라이튼과 승격팀 울버햄튼이 포함되어 있는 경기에서 승점 5점 차 이내로 구성된 중위권 그룹 이 8개 팀이 뭔 말이지 이게? 잠깐만요. 아씨. 그러니까 리버풀이 다시 1위에 등극했고, 맨유가 이제 본머스나 브라이튼 그리고 승격팀이 포함되어 있는 울버햄튼이 있는 그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고, 일단은 하지만 탑4와의 클럽과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그 예전 클럽과 아스날을 따라잡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이 포르투갈 감독의 믿음은 팬들에게 생기고 있지 않습니다. 무리뉴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우리가 우승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그거 안 됩니다. 이제 멀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4위를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며, 확실히 우리는 4위가 안 된다면 6위 안에는 100% 든다. 정말 맨유 이 무리뉴 이 스킬이 정말 많은 스킬이 너무 짜증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맨유 너무 성적이 안 좋은데, 우리가 맞아 우승 못하지만 탑4에는 들 수 있어. 그러니까 탑4에 어떻게 들냐, 지금 이러한 팀들이 있는데 지금 승점 이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탑6에는 무조건 들어, 이런 건데, 정말 구질구질하네요 정말. 진짜 맨유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영국 BBC에서 올해 코치상 수상자로 뽑은 사람은 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뽑혔다라고 해요. 이번 여름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을 월드컵 4강으로 이끈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BBC의 올해 코치상의 수상자가 되었고, 잉글랜드 대표팀은 예상과 다르게 4강 진출을 이뤄냈지만 연전까지 간 모스크바에서의 준결승전,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3사자 군단이 월드컵 준결승전에 진출한 적은 3번뿐이며 이번 진출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사우스게이트가 이끄는 잉글랜드 대표팀은 대표팀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사우스게이트는 수상 소감으로 자신이 이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러우며 월드컵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면서 8강 진출했었는데, 여튼간에 높은 자리에서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을 한번 지휘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 감독으로서 이 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선수들을 제대로 뽑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우수한 선수들이 지금도 있으며 훌륭한 지원팀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의 상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수상 소감 밝혔는데, 별로. 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원래 좀 그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월드컵에서 이 높은 성적 얻으니까 그냥 한번 주는 거지 뭐.
정말 좋은 감독인데 진짜. 조현우의 진심은 더 큰 세계에서 도전을 해보고 싶다였습니다. FA컵 우승과 내년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이라는 변수도 그의 의지를 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대구의 골키퍼 조현우의 해외 진출 꿈이 더욱더 확고해졌으며, 조현우는 최근 울산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말하길, 나는 더 큰 무대에서 축구를 경험하고 싶다. 대구도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정도 앞두고 있다. 아직 구단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더 큰 무대에서 뛰고 싶은 게 사실이고, 내년 여름에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여러 이야기를 참고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현우가 2013년 대구에 입단해 프로에 데뷔한 뒤 원클럽맨으로 활약하고 있고, 강등과 승격 그리고 FA컵 우승까지 파란만장했던 대구의 역사를 모두 경험한 선수이며, 조현우는 자신이 K리그 최고 골키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해준 대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진출은 다른 이야기이며, 정에 이끌리기보다는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며, 대구는 FA컵 우승을 통해서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아참의 메리트가 조현우의 거취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하지만 본인은 해외 진출에 대한 무게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듯 하다고 합니다. 조현우는 대구 유니폼을 입고 내년 개막전에 나가고도 싶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뛰고 싶지만, 하지만 자신이 원한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단과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구 구단은 내년 시즌 전력 보강을 위해서 조현우를 포함한 핵심 자원들의 잔류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하지만 조현우의 해외 진출 의지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 무작정 잡을 수만은 없을 입장이고, 대구 구단은 조현우의 해외 진출 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넘버원 골키퍼에 맞게끔 걸맞은 대우가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현우의 해외 진출 1순위는 유럽이며, 유럽 리그로 떠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고, 러시아 월드컵을 통해 유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진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아시아권 해외 진출 무대를 넓게 보고 있으며, 아마 그 무대는 일본이나 중국이 될 것입니다. 조현우는 말하길, 도전을 원한다면 저는 어디든 뛰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며, 하지만 지금은 가족들도 있고 자식도 있기 때문에 생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대구 구단과 자신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적이 꼭 돼야만이 팀을 떠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최근에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더라? 조현우가 아무튼, 해외 진출을 가장 우선시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일본 무대가 그 다음에 차선책인가 봐요. 여튼간에 이래저래 에이전트가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에 가면 좋긴 하겠지만 크게 조현우를 바라고 있는 클럽은 딱히 없는 듯 하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봐야겠죠. 네. 조현우 선수가 잘 풀리기 바라게요. 네. 알렉산더 아놀드를 제치고 데리히트가 2018 골든보이 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인 투토스포르트에서는 지난 1년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21세 이하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골든보이 수상자로 데리히트를 최종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3년 투토스포르트의 주관으로 시작된 골든보이 어워즈는 유럽 각국 기자단의 투표를 통해서 21세 이하 최고의 선수를 뽑는 상이며, 내노라 하는 유망주들이 거쳐갔습니다.
뭐 예전에 반더바르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웨인 루니, 메시, 이스코, 폴 포그바, 은바페까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재능을 인정받으며 창창한 미래를 예고했고 올해의 주인공은 델 리우트가 뽑혔다라고 합니다. 델 리우트는 알렉산더 아놀드, 그 다음에 저스틴 쿨리베르트, 패트릭 쿠트로네, 비니시우스와 같은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이 상을 당당히 수비수로서 수상을 했더라고 해요. 수비수로서는 최초의 골든보이 수상자라고 합니다. 아,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토트넘의 새 경기장에 코너킥을 찰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소식인데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스타디움에 코너킥을 찰 만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다 큰 경기장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청혼을 품고 준비한 경기장에서 코너킥이라는 축구의 기본도 행할 수 없다라면 그 타격은 적지 않을 듯합니다. 어딨냐? 영국 언론은 오늘 토트넘 팬들에게 새 경기장을 미리 공개하는 소식을 전달을 했고 6천여 명의 팬들은 자신의 새로운 안방이 될 경기장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다양한 최신 시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팬들은 보다 넓어진 관중석과 다양한 편의시설에 만족하는 분위기였으나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코너킥을 차기 위한 공간이 너무나도 협소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코너킥 플래그 주변에 큰 경사의 슬로프가 있고 선수에 따라서는 코너킥을 하기 전 충분한 도움닫기 거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은 자칫 경기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왼발 키커라면 경사 아래서부터 오르막을 올라와 킥을 쳐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팬들은 새 경기장을 둘러보면서 개장을 더욱더 기다리는 눈치이지만 코너킥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라고 전했고 토트넘의 경기장은 그간 안전 문제로 기존 개방 일자를 계속해서 연기되는 등 토트넘의 팬들은 속을 애태웠던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완벽한 개장이라는 그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코너킥 주변 경사가 말썽이며 과연 토트넘의 새로운 경기장이 시설에 대한 찬사 속에서 개장 전에 코너킥 환경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새로운 관심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생긴 게 좀 변기통 같이 생기긴 했죠. 사실 위에서 보면은 이쁘지. 뭐 위에서 얼마나 본다고. 이쁘면 장땡이죠. 튼튼하고. 이렇게 앞에 보이는 팬들이 있는 것처럼 공개돼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발로 차면 어떻게 차야 돼? 잠깐만. 왼발로 차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오른발로 찰 수가 있나 이거? 좀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진짜 어떡하냐 이거? 가까운 거야 좋지만 이 선수들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걸어 올라가서 여기서 앉아야 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각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맨유도 약간 이런 식이에요. 맨유도 안으로 들어가잖아. 이 라커룸이 바로 막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옛날 라커룸이 그러니까 옛날 경기장이 이런 데 라커룸이 있고 요즘은 이제 다 올라가서 이렇게 이런 데 있더라고. 아 머리 아파. 아씨. 나 메시네. 메시가 최근 구입한
170억 원짜리 전용기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FC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메시가 최근 전용 비행기를 임차했다고 하며 그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매체 따르면 이 비행기 가격은 1,500만 달러, 170억 정도로 알려졌고, 메시는 자신의 배번인 10번을 기체에 새겼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이름도 함께 새겼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누가 봐도 메시의 전용기임을 알 수가 있고, 자신과 가족들이 유럽과 남미를 오갈 때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했다고 하며 16인승이라고 해요. 미국의 굴지의 항공 제작사인 걸프스트림 항공 우주사가 이 비행기를 제조했고, 욕실과 부엌이 각각 2개씩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호날두도 이제 1,900만 유로 245억짜리 자신의 전용 제트기를 구입해서 소유하고 있다고 하며, 뭐 일단은 이 비행기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 경락고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메시가 찾으면은 바로 이제 구비 돼가지고 오는 형식으로 이 비행기를 쓰고 있다고 해요. 그쵸? 조종사도 전용으로 있겠지. 물론 그 조종사가 이제 메시 비행기만 모는 게 아니라 이제 스케줄 따라 메시 거를 이제 또 하면서 다른 걸 수행하겠죠. 메시가 계속 뭐 비행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 이게 그건데, 로이키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맨유 라커룸 내부에서의 기강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로이킨과 네빌은 한 스튜디오에서 대화할 기회가 생겼는데, 제시 링가드가 리버풀 경기 전에 Be Yourself라는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런칭한 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둘 다 비판했습니다. 로이키는 이어 말하길 패션 브랜드 런칭? 이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강력한 라커룸의 기강 속에 그런 건 용인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현재 맨유의 라커룸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이며 여전히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어린 선수들에게는 링가드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선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 그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축구 선수라면 축구가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축구 이외의 다른 것들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신, 여자, 차 이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은퇴 이후에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에 관해 네빌도 동조했으며 네빌이 말하길 이번 주 초에 우리는 선수들에 대한 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 링가드 팬이고 패션 브랜드를 런칭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 런칭을 시즌 중에 가장 큰 경기를 앞두고 해서는 안 되며 더군다나 리버풀전을 앞두고 하는 것은 정말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전에 집중했어야만 하며 차라리 승리가 보이는 풀럼 경기 전에 하는 것이 나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도 다른 일을 해야 하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성격 특성에 참견하고 싶진 않지만 보다시피 리버풀 경기 전에 그걸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였고 어떠한 방해물도 그리고 장애물도 없이 리버풀 전에 참전을 했어야만 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아닌 그냥 이 사업쟁이로서의 링가드가 출전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뭐 패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좀 뭐 엄청난 불만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우후. 어. 저거 이모티콘 뭐야, 저거 꼴보기 싫은 거, 저거 벌 저거. 아까 잠깐 깼을 때도 봤어요. 이렇게 귀여운 걸 쓰란 말이야. 그냥 메뉴가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이거죠, 이거. 이게 지금 리버풀 경기 전에 이딴 거, 이 꼬봉 새끼 이거. 에휴, 진짜. 멍청한 놈. 뭐가, 제대로 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진짜. 리오넬 메시가 이제 공식 경기, 클럽과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토탈 이제 다 합쳐가지고 공격 포인트 900 공격 포인트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르면 다음 시즌이면은 1000 공격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참고로 호날두는 이 기록에서 메시는 일단은 이제 900이니까 호날두보다 먼저 많은 거죠. 637골, 264 어시스트, 이게 종합 이제 901이라고 하네요. 공격 포인트가. 호날두는 885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 호날두는 670골, 215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괴물이지. 메시는 레반테와의 경기에서 3골, 3개 골, 2개 어시스트를 올리며 바르셀로나가 레반테를 5대0으로 완파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경기적인 활약으로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발베르데 감독이 이끄는 바르셀로나는 레반테와의 라리가 16라운드에서 5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이날 경기로 승점 34점, 10승 4무 2패가 된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승점 차이를 벌리면서 1위에 다시금 등극을 했습니다. 승리의 주역은 단연 에이스인 메시였는데, 그는 전반 35분 첫 어시스트를 시작으로 무려 3골 2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고, 바르셀로나는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FC 바르셀로나가 43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한 메시를 칭찬했고, 한 경기 3골 2개의 도움을 올렸던 경기가 또 처음도 아니라고 합니다. 2010년 알메리아, 2011년 오사수나 경기에서도 메시가 3골 2개의 도움을 올리며 팀의 승리를 견인한 바가 있었다고 하네요. 기성용은 자신이 아시안컵 때문에 빠져나갈 뉴캐슬에게는 미안하지만 한국이 아시안컵을 우승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기성용은 초반 경기에 나서지 못하다가 최근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쁜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한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게 되었고, 아시안컵 때문에 팀을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순간 팀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크다고 말을 했고, 그러나 한국은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도전할 수 있으며, 이건 우리나라에게는, 그러니까 한국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전 과제인데,
있는데 또한 뭐 자신에게도 중요한 시간이 마지막 거의 시간으로 볼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쉽게도 한 번에 두 팀의 경기를 모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의 이제 국가대표 선수로 소속이 되어서 아시안컵을 잘 치르고 뉴캐슬로 복귀하겠다라는 이제 다짐도 함께 인터뷰에서 실려 있었습니다. 풀럼이 마지막 경기예요. 이번 주말에 경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성용은 한국 국가대표팀에 합류를 합니다. 리버풀이 도르트문트 수비수인 아칸지를 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선두에 올라 있는 리버풀이 중앙 수비수 보강을 원하고 있으며 도르트문트의 아칸지가 우선 영입 대상자라고 합니다. 폭스 스포츠가 리버풀의 수비수 영입 계획을 보도했는데 리버풀은 주전 센터백 조고메즈가 왼쪽 다리에 골절 부상을 당해서 이탈을 했고 마티프도 쇄골 골절로 전력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전급 수비수는 버질 반 다이크와 디안 로브렌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클롭 감독이 수비수 보강을 원하고 있으며 도르트문트의 아칸지가 우선 영입 협상 후보라고 합니다. 클롭 감독은 아칸지가 도르트문트에서 입단하기 이전부터 FC 바젤 시절부터 눈여겨보았던 선수이고 당시 리버풀도 영입 후보군에 아칸지가 있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리버풀이 아칸지 영입에 실패한다면 차순위 영입 대상도 소개를 했는데 아약스의 델 리히트와 메넨글라드바흐의 니코 알베디, 그 다음에 FC 포르투의 밀리탕 등 리스트에 올려 놓인 선수들이 꽤나 많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요. 잠깐 졸았어요. 미안해요. 너무 졸리다. 나 지금 너무 졸려. 뉴스도 해야 돼. 유재석 만세님이 10개를 조던에게 후원하였습니다. 일어나요. 아직 30분 돼서 컴백을 했어요. 내년 대한민국 축구협회 예산은 올해 말미에 이번 시즌 대한민국 축구 예산 마무리를 지어보니까 수입이 872억 원, 지출이 884억 원이라고 합니다. 수입은 작년 수입액 1000억 원 추정치에 비해서 13%가 줄었고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는 피파 배당금 등 수입이 늘어나는 반면에 이 월드컵 다음 해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특수성이 반영되었더라고 하고 수입의 출처는 자체 수입이 611억 원, 체육진흥원 투표권이 190억 원, 그 다음에 생활축구 부분에 쓰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83억 원 등이며 지출은 884억이고 각급 국가대표팀의 운영비가 229억으로 가장 많았지만 월드컵이 열린 2018년에 비해서 47억 낮아진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출 예산 중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국내 대회 및 리그 활성화 150억, 그리고 생활축구진흥 76억이고 작년에 비해서 각각 7억과 11억이 늘었거나 줄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울산에서 훈련 받고 있어요. 한국 프로축구연맹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FC 서울 이상호의 임의탈퇴 공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오늘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FC 서울 이상호 선수에게
원했던 F서울의 임의탈퇴 공시 요청을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8%로 이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이 되었으며 구단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로 12월 5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구단의 속인죄, 그 다음에 2번이나 음주 운전을 한 죄를 물어서 임의탈퇴를 한다고 합니다. 이상호 서울에서 잘한 편이었음? 아니, 못했어요. 뉴캐슬 선수단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 기성용이 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성용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선수단이 파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낼 수 있도록 계속 싸워 나가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니테즈 감독은 선수단이 현재 클럽 순위를 감안해서 예정되어 있던 크리스마스 파티를 모두 취소했으며 선수단은 허더스필드와의 토요일 경기 이후 런던으로 이동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 경기에서 뉴캐슬은 살로몬 론돈의 골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 파티 계획을 계속해서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고 만약 성적이 나중에 좋아진다면 시즌 후반기에 파티를 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기성용은 말을 했고 기성용이 계속해서 말하길 모든 선수들은 허더스필드 타운과의 경기, 그 다음에 풀럼전 이 두 경기가 뉴캐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경기임을 잘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1월에는 어려운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1월에 어려운 일정이 잡혀 있다라는 순서를 읊어보면 맨유 만나고 그 다음에 첼시 만나고 갑자기 카디프 한번 만나고 카디프가 끝나면 맨시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 것을 미리미리 알고 있고 그러니 자신들은 이번에 따낼 수 있는 최대한의 승점을 따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수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보다는 피치 위에서의 플레이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원한다면 크리스마스 파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심지어 3월에라도 나중이 지나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는 것이 뉴캐슬에게는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파티는 언제라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현재 함께하고 있으며 만약 뉴캐슬이 함께한다면 그리고 풀럼을 이긴다면 크리스마스 파티를 갑작스럽게 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희망컨대 잔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정신 상태를 꼭 유지해야 한다라고 기성용도 같이 언급을 했고 잔류를 위해서 계속 뉴캐슬은 싸워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자신감을 떨어뜨릴 필요도 없고 오만해져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가 다 해야 하며 3월이나 2월 달에 상황을 더 즐길 수 있게끔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14위이며 강등권과는 승점 4점 차입니다. 다음 경기는 풀럼전과의 경기가 남아있고 이 경기에서 모든 집중을 다하겠다라고 기성용이 뉴캐슬 선수단을 대표해서 묵직하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설정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셔가지고 검색어에서 조던을 입력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음성 파일로 따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다운받으시고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도 다운받은 파일로만으로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운전 중에, 운동 중에 또는 그냥 길을 걸으실 때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이외에도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 VOD에서도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 저 추첨한다고, 그러니까 16강 추첨한다고 맥주를 진짜 1리터짜리 찌까는 거 하나 먹었는데 너무 졸립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네.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같이 여기 또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이 변하나 추억님, 유재석 만세님이 10개를 조던에게 후원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유재석 마세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또 유재석 마세님도 주셨고, 변하나 추억님, 팥돌이 4년차 귤 껍질 사하님도 주셨나? 사하님 가셨을 텐데. 야미야 밥 먹자님, 그리고 머리 아프님, 깨웅깨웅 조달봉, 후아유, 라스크리아, 음악인생 베나윤, 길리플라워, 홍시마님도, 해미코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저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단 빨리 잘게요. 너무 졸려요. 다들 고생하셨고, 중간에 자고 온다고, 정신 좀 차리고 자고 온다고 말했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